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가 스튜디오 라이온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IT의 신! 오늘은 제가 여기 IT 신에 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려고 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대표님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이 공간 있어요. 이 공간 무슨 공간인가요? 여기는 염창역 고선 바로 앞에 있는 스튜디오 라이언이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IT 씬을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IT 신 그쵸.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도 그렇고 네. 다다음 주에 12월 16일. 16일 날 네.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맞습니다. 행사인지 좀. 네, 2024년을 전망하는 네. 테크 전망 세미나고요. 네, 우리 매크로는 이호석 대표님이 네. 해주시고, 그리고 안될공학의 에러님이 공학 도로서의 어떤 투자 관점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키포스트의 안석형 기자가 OLED,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고, 저는 이제 내년 시장을 기대하는 핵심 종목 탑5. 오, 탑5 다섯 개. 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IT의 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영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달이 됐어요. 이제 2023년이 끝났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 좀 분위기 좀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올해 거의 봄부터 출연했잖아요. 네네네. 월간 아시에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는 되게 좋게 봤었고요. 한번 이제 쉬어갈 것 같다. 예, 원래는 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제 슬로우해지다가 좀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올해 초에 좋게 봤던 이유는 올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등의 사이클 하고 이제 생성형 AI 붐의 어떤 중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잘 먹혀들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에 보면 이게 또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쵸. 막 주가도 막 땡겨 올려놨는데 실적 보면 뭐 EPS가 다 엉망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조정을 받았고, 저는 이제 가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어졌긴 했어요. 왜냐하면 10월까지 좀 조정 폭이 좀 셌는데 한 10월부터는 반등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11월부터 좀 다시 반등이 좀 세게 일어났던 것 같고, 이제는 뭐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도 올해 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네.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상반기까지 되게 좋게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으로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업황은 내년도 좋고요, 내후년도 좋아요. 근데 주식은 또 미리 땡겨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반도체 주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내년 상반기는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등이 늘어졌잖아요. 네. 늘어져서 올 4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됐고, 이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올해 뭐 엄청 잘 맞추셨죠, 뭐. 네, 어떠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네. 제 실력보다 좀 잘 맞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그래도 먹혀들었는데 내년에도 좀 잘 먹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올해 진짜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저도 보면은 올해 또 잘 되면 또 내년에 겸손함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표님의 지금 현재 시장 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네. 그 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거 온 디바이스 AI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AI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챗GPT가 갑자기 뜬금없이 작년 11월에 등장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모든 게 지금은 데이터 센터. 아하. 데이터 센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수혜를 본 회사라 그러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제 초대박을 터뜨렸고, 엔비디아만 수혜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죠. 글로벌리 보면 뭐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뭐 디스코, 뭐 이비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많이 봤었고요. 해외에서는 뭐 베시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특히는 이제 후공정,
왜냐하면 AI 쪽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첨단 후공정이 중요하게 부상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우리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AI가. 왜냐하면 지금은 그 서버 쪽에서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추론을 하잖아요. 얘들이. 추론을 하면 서비스하고 붙어요. 그럼 서비스하고 붙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나 어떤 그 반도체 컴퓨팅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일부 그런 어떤 컴퓨팅 파워를 담당해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아예 이 자체에서 그냥 로컬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이제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LLM이라는 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아무리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당장은 이 로컬에서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클라우드하고 로컬 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담당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디바이스 쪽에서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장치에서. 그렇죠. 우리 디바이스 보면 어떤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서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그죠? 그리고 PC 세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수요처인데, 내구 소비재잖아요. PC하고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이게 경기 영향 때문에 이게 안 사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다 샀어요. 맞습니다. 한번 살 사람들 다 사가지고 그거 좀 교체 주기 돌아올 때까지는 수요가 좀 둔하죠.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데 때마침 AI라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지원되는 그 PC나 스마트폰하고 안 되는 디바이스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PC든 스마트폰이든 살려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거 좀 사줘라고 얘기할 때 뭐하러 사 똑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안 통합니다. AI가 들어간 거래 이게 이제 좀 먹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그 제품들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갤럭시 S24에 온 디바이스 AI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초창기에 나오는 제품은 형편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우리 AI를 받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PC에는 이제 인텔의 신규 칩셋인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에는 이제 NPU 블록이 2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AI만 전용으로 연산해주는 그 IP 블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AI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AI 칩셋이 지원되는 거하고 안 되는 디바이스 간에 뭔가 차별화가 생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NPU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NPU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우리 그 연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CPU라는 중앙 처리 연산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을 전용으로 해주는 GPU가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어떤 GPU에서 일부 그런 AI 연산 기능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NPU라는 거는 GPU보다 더 그냥 아예 특화된 AI 쪽의 연산만 최적화된 이제 그 블록이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AI에 가까운 반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결국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람의 신경망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GPU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N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CPU가 있다가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NPU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은 이제 올해 생각하면 정말 반성해야죠. 네네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보면 메모리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DRAM에서. 특히나 HBM 때문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의 어떤 파운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도 전혀 못 보여준 모습들이 크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너무 단기적인 어떤 성과만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객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 그렇죠. 시장에 뭔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시장 트렌드를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너무 관성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잘 만들면 잘 팔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일본이 좀 무너졌을 때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도 내가 제일 잘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써 이러다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객 대응을 잘하면서 얻었던 기회랑 비슷한 느낌이 오버랩이 좀 되네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방 시장에서 큰 어떤 흐름이 변할 때 이런 그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화, 스페셜티화라는 큰 트렌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써오면서 범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문형으로 스페셜티화로 바뀌는 이 변곡점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적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된 거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범용 반도체 쪽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안 주는 거죠, 시장에서. 저거는 이제 이미 올드 패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초격차 전략 이거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격차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네. 예전처럼 너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기존의 그 차세대 연구개발실이 충청도에 있잖아요. 충남 네네네. 아산에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우수 인재들이 안 오죠. 네, 그죠. 엔지니어들이 그래도 최소한 수도권 쪽으로는 가야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좀 우수 인재들을 또 데려오고 이제 연구개발 또 굉장히 롱텀 어떤 긴 시계열로 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까지 이제 캐파 투자는 좀 보수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소부장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당장 올해도 투자 별로 없고 내년에도 별로 투자가 없는데 네. 소부장 투자가 주가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죠. 주식은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도 큰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뭐 좀 올해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유일하게 그래도 플러스 투자하는 쪽이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쪽에는 그래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보안 투자가 있고요. 낸드 쪽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하로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학을 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 반도체 없어, 투자만 해줘. 많이 투자해놨더니 안 사간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 이번에 지금은 가뜩이나 워낙 그 적자도 크고 네. 어떤 현금 흐름도 나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앞으로는 캐파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해야 되는 투자만 할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AI 쪽에 포커스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 기존의 HBM3에서 HBM3E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램 낱장이죠, 낱장. 이걸 쌓을 때 보통 보면 HBM3는 8장 쓰고 HBM3E는 12장 쓰는데 그 낱장의 디램이 보통 DDR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넓거든요. 면적이 크고 여기도 선단 공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16이나 18나노 공정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14나노나 12나노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디램 쪽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EUV 공정수가 늘어야 되고 그리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ALD라는 원자층 증착 장비 쪽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물질이 좀 많이 필요해지죠. 네. 그런 쪽에서는 장비 업체는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일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물질 쪽에서는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수혜를 보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나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전공정 쪽은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에 딱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쪽으로만 딱 되는 쪽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런 쪽은 계속 좋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HBM 투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대비해서 2.5배 투자할 거고요. SK하이닉스는 2배 이상 투자할 거고 마이크론도 엄청 투자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TSMC 코어스 쪽은 계속해서 2배 이상 내년에 투자가 될 거고 네. 삼성도 이제 코어스 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요 2.5D 구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삼성은 iCube라고 하는데 이쪽도 내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쪽은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고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으니까 철저하게 진짜 공부를 해서 이 관역을 좁히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해 주시는 그런 코멘트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삼성전자 분들이라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인 것 같아서 뭐라고는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니까 D램 점유율 격차가 이제는 5% 이내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올 1분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격차가 네. 18%였어요. 18%였는데 3분기 두 회사 간의 격차가 4.4%로 붙었어요. 와. 그게 그런데 더 무서운 게요. 네. HBM 빼고 이야기예요. 아, HM을 빼고도요? 네, 빼고 이야기입니다. 아.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하이닉스한테 이제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예전에는 뒤로 돌아보면 저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초월하기 직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HBM을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하면 아마 더 좁혀지겠죠. 네, 아마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과거 그러니까 18%에서 한 번에 역전된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야구로 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9회 한 5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9회 말에 거의 뭐 5대 4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사 말로 막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구원 투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연말 인사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죠. 네, 큰 폭으로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는 삼성 임원들 중에서도 돌격 앞으로 이런 이제 돌격 대장들이 전진 배치가 되고요. 오.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많이. 네, 네. 돌아가셨다는 말이 좀 그런데 집으로 가셨고. 집으로 네. 가셨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들도 이제 톤이 점점 세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인텔 패키징은 허구한 날 나와서 뭔가 팔굽혀펴기하고 그러던데.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 내년에 1.8나노 한다 그러잖아요. 인텔이 지금 10나노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7나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1.8나노 한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도 그렇게 이제 멘트가 점점 세질 거고 그거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싸져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올해 이제 챗 GPT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 때문에 구글이 정신없이 막 하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공격에 삼성전자도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죠.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예전에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이 네. 네. 전자 쪽에 저는 힘을 싣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진짜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 거목이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를 하다가 일본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노키아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고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갈게요.